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한 차가 그대로 역주행에 도주하는 아찔한 추격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을 피해 우회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학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교사의 복장 지도를 두고 욕을 올리자 고소한 것입니다. 80대 계모의 집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말이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걸그룹 소녀시대가요, 오는 8월 무려 5년 만에 새 앨범과 함께 컴백을 합니다. 원년 멤버 중에 제시카 씨를 제외한 이 8명 전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데뷔 15주년. 막내 서현 씨가 지금 30대죠. 어떤 분들은 소녀시대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던데, 한 번 소녀시대는 영원한 소녀시대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백성문 변호사님, 네? 티파니 씨하고 친분 또 막역하시잖아요. 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한번 했을 뿐이에요. 여기 JTBC에서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셔서 좀 막역은 안 하니까 저 어떻게 막역해요? 그러니까 티파니 자꾸 씨가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티파니 씨가 본인을 알아보더라. 네. 자랑이잖아요. 아니, 지금 물어보니까 알려드린 거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그리고 티파니가 알아본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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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반의 출구 없는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 하신 토론토의 김매령님. 어제 8년 다닌 회사 관뒀습니다. 백수더니 사반 라이브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하신 김정아님. 혹시 설마 사반 보시려고 관두신 건 아니죠? 예. 자, 볼만한 드라마도 없는 어제 월요일 저녁 사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신 김현희님. 삼계탕집 합니다. 요즘 손님 많아져서 본방 못 봐요. 미안요 하신 이정희님. 아이고, 별 말씀. 돈 많이 버십시오. 자, 임수진님, 장재임님, 김진숙님, 한채영님, 가비님, 정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애인의 고정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가죠. 출소 2달 만에 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화물차가 골목길에 저렇게 딱 멈춥니다. 잠시 운전자가 내리더니 옆에 있는 택시로 다가가죠. 다가갑니다. 지금 나오나요? 예. 자, 꽝꽝 택시 창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저렇게 다시 달아납니다. 자, 이번엔 주차장에 나타난 남성, 역시나 택시로 다가가서 훔쳐서 지금 화물차 타고 안녕 나 갈게 하면서 지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자, 이 기자 감옥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또 저짓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주로 택시를 노렸는데요. 택시 8대와 승용차 1대의 유리창을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무려 600만 원어치인데요. 이 남성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역시 훔친 차였습니다. 검거가 되고 나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감옥에 다시 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다시 가기 위해서 훔친 차를 타고 와서 또 차를 교수님,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감옥에 다시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믿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출소한 지 2달 만에 그동안에 벌렸던 이 범죄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동종 범죄로 이제 복역을 하다가 3월 달에 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도 면이 안 서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원래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옥에 다시 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반만 접어서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경찰 관계자는 택시라든가 이 차 안에 귀금속이라든가 현금 같은 것을 만약에 놓게 되면 저런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송혜 전국 노래자랑 떠나나입니다. 올해 96 최고령 현역 방송인 송혜 선생께서 34년 동안 이끈 이 전국 노래자랑 이걸 하차를 사실상 결심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아쉬운 소식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 예.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같이 관람하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부터는 현장 녹화는 중단하고 방송국만 지금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송혜 선생님께서 지난 1월에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으시기도 했고 3월에 이제 코로나 격리 치료를 하면서 지금 기록회복이 굉장히 더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다시 입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제 컨디션 문제로 장시간 지금 이런 열정적인 그 전국 노래자랑 녹화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면서 하차 의사를 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면 실외에서 송혜 선생께서 이제 실외에서 장시간 또 진행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상벽 씨 등등 후임으로 몇몇 이름이 지금 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한 시대가 가는구나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케바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비보호 좌회전. 아이고, 안 돼. 나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말이죠. 직진 신호 받고 나는 가는데 저기서 비보호 차들이 계속 줄줄이 이렇게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차가 이렇게 직진 신호 받고 가면 아무리 저렇게 가더라도 스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가죠. 자, 직진 신호 받고 가는데요. 나 들어왔는데 오지 마. 아이고 꽝. 하하. 참 이게 양 변호사님 두 사고 모두 이제 보신 대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팍 난 건데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무조건 100대 0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면 물론 비보호 좌회전하는 게 직진에 항상 우선권이 주어져 있고 좌회전하는 차량에서 잘 살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미묘한 차이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뻔히 직진 차량도 저게 좌회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럴 때는 완전히 과실이 없다라고 보기가 진짜요? 어려워요. 우선권이 있는 건 맞지만 아니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차가 가서 치면 잘못이 없을까요?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견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이 블랙박스 차량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오는 걸 보고서도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기는 좀 이건 두 번째 아니죠.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저게 지금 차량이.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상 직진 차량이 잘못이 없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보면 줄 수 있었는데. 근데 저게 급브레이크 밟아도 너무 가깝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곱창에 옥수수 한가득. 그렇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온라인으로 곱창을 샀는데 이거 뭔가가 있네 이거.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 나달이 곱창 안에 딱 있었던 거예요. 예? 소 내장에서 소화가 안 된 이거 식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소화가 안 된 이 옥수수 이거 지금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리뷰를 올렸는데 양 변호사님. 네. 저한테 이런 걸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걔는 이런 것만 왜 양 변호사님한테 걸리죠? 저도 저녁 식사 전이거든요. 네, 어쨌든 저 사진을 올리신 분은요. 저걸 원래 이제 리뷰를 썼답니다. 내가 받은 상품이 이런 것이다. 근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 쪽에서 환불 처리를 했답니다. 왜 추측하건데 환불 처리를 하니까 리뷰가 한꺼번에 같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그 해당 쇼핑몰에서 이 업체에서 사실 때 좀 신경을 쓰시라. 그러니까 다른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별도로 이 리뷰 아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환불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다시 그냥 원인 무효가 되니까 리뷰 자체도 싹 사라진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환불을 하고 리뷰를 삭제한 게 아닌가라고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추측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 업체 측에서 뭐 리뷰를 삭제한 건지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또 뒤이어서 드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쪽에서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좀 검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 가지고 환불을 했다라고 해서 리뷰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사실 이것을 알고 만약에 그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약과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2020년에요. 예. 곱창인데 예. 그때도 곱창 문제인데 이 곱창 내에서 옥수수는 그래도 귀여워요. 그때 당시 소여물 좀 좋아. 이런 뭐 기타 불필요한 그 오물들이 섞인 곱창이 판매된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2020년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 때는 정성을 다해서 검수를 하고 난 뒤에 파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예, 극히 일부의 사례일 겁니다. 예. 자, 매일 식사 준비까지 미룬 채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신다는 조원주 여사님. 오늘 저녁 메뉴 곱창전골입니까? 셀러비에선 보기만 해도 이런 즐거움이, 귀여움이, 재미가, 포인트가. 셀러비에선 보는 즐거움에 쌓이는 포인트까지. 셀러비로 놀러와. 액상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마시는 마그네슘. 마그비 스피드. 마그네슘의 흠뻑.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한 차가 그대로 역주행에 도주하는 아찔한 추격전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을 피해 우회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노의 질주가 아니라 역질주입니다. 자, 최근 온라인에서 이 위험천만한 광란의 역주행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 하나가 화제를 낳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 기자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 지금 보면 어두컴컴한 밤에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죠. 저 오른쪽을 보시면 음주 단속이 한창인데요. 단속을 피하려고 저렇게 급하게 꺾어서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이 골목길도 경찰차가 막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차를 발견하고 나서 급하게 후진을 하더니 저렇게 시간을 되돌리는 리와인드 영상처럼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화 테넷 같기도 하죠. 저렇게 한참이나 역주행을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뒤로 돌린 게 아니라 이게 리와인드가 네. 리와인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뒤로 빨리 가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역주행하는 차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저렇게 택시가 오는데 경찰차가 부딪힐 뻔하기도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뭐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또 이렇게 한참을 가고 나서야 이 차량이 드디어 멈춰 설 텐데요. 자, 안 쓰였는데? 섰다. 네,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렇게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도망간다. 네, 이 남성 검거가 됐고요. 이 영상은 지난 3월에 서울 강서구에서 찍힌 영상인데 이렇게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 와, 아니 저는 저 리와인드인 줄 알았어요. 예, 좀 뒤로도 이 영화 테넷 아까 이 기자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보면 뭐 그런 거 나와요, 진짜. 야, 근데 진짜 저러다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을 거야. 진짜 진짜.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는데 꽤 많이 도망갔네요. 꽤 멀리 후진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저 상황에서 경찰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죠. 아니 지금 그리고 어떻게? 아까 이제 결국은 내려서 도망갔잖아요. 예. 왜 도망갔을까요? 뭐 잘못했으니까 도망가. 일단 음주 측정만 피해서 하루 이틀만 버티면 음주 저번에 말씀하신 관련죄로는 처벌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저 정도 상황에서 경찰이 놓칠 리가 없죠. 결국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가 됐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에서 0.08 사이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죄가 하나 추가될 것 같아요. 어떤? 난폭운전죄.
남포군저.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저렇게 도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그런 운전은 남포운전으로도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든 음주 안 걸리려고 하다가 혹 때려다 혹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양 변호사님 정말 다른 사람 안 다쳤으니 망정이지. 천만 다행이죠. 저기 아까 택시랑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빗겨 나가는데요. 저기서 택시가 사고 났으면 택시 운전사분은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맞아요. 거꾸로 달려오는 차에. 근데 저 남성은 저기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정말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달아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시민에게 잡혔습니다. 아하. 남성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들이 뒤쫓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가서 지금 보이시죠? 지금 나오네. 잡는 것을 경찰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운전자를 제압을 해서 검거에 도움을 줬고요. 아, 저분이 감사장을, 시민이시군요. 예, 받으셨다라고 하네요. 자, 교수님. 이 역주행, 진짜 말 그대로 광란의 역주행. 이게,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하고만 운전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뭡니까? 그 액정을 보고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말도 안 때는 나오는. 액정 보고 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여기 계신 그 패널들도 저런 그 상황을 갖다 거의 처음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았을 때는 저런 상황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결국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되는데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죠. 아마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심리는 이랬을 겁니다. 아, 왜 나를 자꾸 추격해? 그러니까 내가 도주하잖아. 이런 식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후진하다가 아까 뭐 택시가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 쳐서 만약에 잘못되면 저 가정 파괴범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음주운전 계속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이 기자. 네, 이게 지난달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도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 한 남성이 저렇게 옆으로도 걸었다가 이제 뒤로도 걸었다가 비틀비틀 되면서 걸어가는데요. 술을 마신 듯한데 타지 마. 네,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진짜. 아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 얼마 못 가서 길에서 잠들고 말았는데요. 3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시간 동안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운전임을 직감을 하고 저렇게 차 앞뒤로 못 가게 막아두고 운전자를 깨웠습니다. 그나마 도로, 뭐 여기도 도로지만 길 한복판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야, 양 변호사님 또 주옥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아,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운전자를 깨워서 경찰이 밖으로 나오겠더니 나오면서 딱 이랬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는데요. 운전은 안 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길가에. 네, 그랬다고 합니다. 예. 참.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나는 여태껏 태어나서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했다. 아이 그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무슨 소리?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그런 아유, 그거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했잖아요. 아니, 보통 아주 이럴 때는 옛날입니다. 없다고 그러셔야지. 아니에요. 자백을 했어요, 네, 자백하죠. 저 아주 어렸을 때 아, 철없을 시절에 한번 철없던 시절에.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이제 절대로 정신 차리셨죠? 당연하죠. 절대로 10대면 철없던 시절이 아니죠. 제가 좀 대학을 네. 늦게 가서 철없을 때가 맞습니다. 용서할 수 그런데 없습니다. 네. 두 분이 그런데- 이제 참고로 사이는 별로 안 아니 근데 좋으십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음주운전이 꽤 많아요. 운전하다 잠드는 경우. 이제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잠들거나 그래서 검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뭐 자기 운전한 거 기억 안 난다는 거잖아요. 아, 나 술은 먹었는데 운전 안 했다. 예. 그럼 이걸 운전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영상. 지금 차 움직이잖아요. 예. 저 CCTV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네, 저 운전한 거 맞는 것 같네요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했고 결국 면허 취소 수치로 검거됐습니다. 정말 교수님 지금 거리두기 이 지침이 해제되면서 사실상 해제되면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1분기 1월부터 3월에 비해서 30%가 늘었어요. 진짜 본인 하나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래도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가정 파괴범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그 아주 엄중한 그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했는데 만약에 술 마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상하게 또는 뭐 사망하게 이렇게 된다면 본인은 전과자 되고요. 그리고 그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파괴가 돼버립니다. 지금 저도 이제 뭐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억눌려서 예. 많이 이제 하시는 것들은 좋은데 무조건 이제 술을 갖다가 한 잔이라도 드셨다라고 하면
그냥 택시를 타고 가시든가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고 에이 나는 괜찮아 다 시작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결과는 본인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얼마 전에 지난 15일 일요일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얘기인데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렘 가득한 3월의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복장 검사를 하고 있던 교사는 3학년 학생에게 교복 외투의 지퍼를 내려보라는 의미로 검지를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잘 갖춰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퍼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교사의 요구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복장을 확인받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학생의 부모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아드님이 교사에게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의 전화에 아연실색한 부모, 대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죠. 내 욕했어? 너 고소! 아, 이거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분이 좀 잘 하셨던 그런 건데. 포스터도 기억나네요. 예. 고소항이 있었죠. 예. 약간,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을 고소? 학생이 교사를 욕했다고 선생님이 학생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게 학교 정문에서 복장 지도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사실 되게 인기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악역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학생이 지난 3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복장 검사하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선생님이 근데 마침 이 글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성자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갖 비속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생님 이름과. 자,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교사,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뭐 그 아이를 불러서 혼찌검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 응, 너 고소. 너 고소. 근데 일단 고소를 하니까 경찰에서 일단은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요.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IP 추적을 해서 이 학생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수사합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걸렸고 그러니까 학생도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학부모들도 일단 아이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사는 그 학생이 전학가야만 내가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이렇게 강경한 되게 입장을 강경하게. 취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걸 다룬 기사를 보니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양쪽 한쪽에 좀 일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팽팽해요. 교사 이해한다. 그래도 학생한테 저러면 되냐 하면서 교사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저도 왜 그렇게 팽팽한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교권과 관련된 논의를 여러 번 선생님들하고 해본 개인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도 시달리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뒤에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 그래서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예 한번 시도,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을 불러서든 얘기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또 학내에 있는 절차인 교권보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좀 좋지 않게 형성이 됐고 한 번쯤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라고 탄원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에 그러면 고소를 취소하겠다. 아까는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예. 아까는 전학가라고 했지만 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학생의 징계 여부를 심사해 달라라는 조건으로 이 고소는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선생님 얘 좀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모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징계를 논의하자 이걸로 이제 고소를 가름했다는 건데 백 변호사님 뭐 저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 고소를 안 했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명불상대로 고소를 했잖아요. 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렸는데 그게 제 같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고소를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고소를 선행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을 비판하는 건 맞은가? 예. 그 이후에 고소 취하지 않고 좀 약간 사과도 안 받아들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학생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또 1차적으로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은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신데 유일하신데 저희가 이제 유독 또 오 교수님만 나오면 이렇게 교권과 관련된 제가 일부러 넣는 것 같아요. 교육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교육 담당 전담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학교 다녔을 때 사실 지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제 고등학교 은사님 모시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뭐 별명도 부르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글로 남기는 거. 예컨대 아이들끼리도 선생님 뒤에서 욕할 수도 있고 뭐 별명도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게시물을 이제 올리니까 이제 사람이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이런 욕을 했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전에는 이런 걸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냥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선생님하고 한테 같이 가서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도 거기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정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요즘에는 막 조금만 하면 고소를 해버려요. 이 선생님이 고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이제 가까운 분 중에서 지금 이제 교사하시는 분 계신데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면 학부형하고 학생하고 같이 와서 선생님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일도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교육계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고소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발 불만 있으면 글로 남기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하시고 말아버리면 사실은 나라님 뒤에서도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걸 글로 남기고 하니까 아까 이거 누군지 찾아야 되겠다. 그래 고소를 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한 동안에 해당 그 학교의 교감 말 자막이 말 CG가 나갔는데 글쎄요 뭐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될 학교의 이 책임자는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언론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실제로 선생님 면전에서 예전 뭐 요즘 그런 말을 하면 막 꼰대 소리 듣겠지만 뭐 그림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막 밟지 마라. 근데 아예 면전에서 막 대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선생님들이 참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선생님도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을 보면 이제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뭐 억지 눈물 짜내는 거 역겹다라고 하고 또 명심보관 필사를 시키면 너무 올드하다 이런 의미로 틀니 냄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신조어를 사용하는데 뭐 크크로 삐뽕 뭐 킹받죠 이런 신조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난 같기도 한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한 조롱으로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크크루 빙뽕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전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뭐 이런 거래요. 그런 거겠죠. 근데 뭐 그럼 혹시 어쩔 TV는 아세요? 예? 어쩔 TV는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진짜? 별로 관심은 없어요. 사실 이런 거를 저는 따라가려고 애쓰지는 않고요. 제 자녀분하고 대화를 안 하시는군요. 자녀는 그런 일을 쓰지 않습니다. 좀 짜증난다. 확신합니다. 네. 좀 짜증난다. 대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진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우리 양 변호사님이 선생님이라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사가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그러면 뭐 난 이렇게 입고 다닐 건데 킹 받죠? 뭐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지금 처음에는
정말 과거에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클 때만 해도 학생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정말 처참할 아유, 정도였잖아요. 무지하게 맞았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안 되지만 학교에서 뭐 징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갈 곳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서 지금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의 학교 내의 절차에 호소는 못하고 과거에 쓰던 방법은 못 쓰고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찾아가면 학부모님들이 또 자기 아이들 요즘에 한 가정 한 아이밖에 없잖아요. 하하. 그렇게들 또 자기 아이들만 또 편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도 생기는 거예요. 자, 교수님, 방금 그 90% 아이들한테 그거 자막 CG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내 에너지의 90%를 그 좀 버릇 없는 4명을 막는 데다 내가 쓰고 이 10%를 나머지 진짜 선량한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호소를 좀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저거에 달린 그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콩콩 팥팥이라고 아세요? 뭐 콩과 팥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부모예요. 저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찰 지구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 아이들 딱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오는 아이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면 거의 100%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콩콩 팥팥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교사가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하는데 내 에너지 90%를 저 4명 막아내는 데 쓰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10% 쓰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법칙에서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어떤 교육적 역량을 갖다가 이 90%한테 갈 거를 저 4명한테 만약에 소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의 방향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고 뭔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뭐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계모의 집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과거 자신을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에 대한 법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40대 여성이 계모의 집에 침입했다. 네. 이게 40대 여성이 80대 양 어머니가 사는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침입한 사건인데요. 이게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간 이 여성은 의붓 오빠의 뒷목과 어깨 그리고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장식용 돌 그리고 망치, 곡괭이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걸 흉기로 삼았고요. 결국 곡괭이로 의붓 오빠의 휴대전화까지 내리쳐서 파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왜 그랬어? 허허, 이게 딱 감이 오긴 합니다. 네, 이 40대 여성 계모를 찾아서 그때 왜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지금 아까 말한 의붓 오빠까지 지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한 상황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3월 20일 오후에는 뭐 일단은 계모를 찾아가서 계모의 다리를 밟고 위험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때려서 그러니까 전치 12주, 그러니까 골절상을 입혔고요. 예. 그리고 3월 27일 날 오전에는 이것도 참 황당합니다. 예. 비어있는 의붓 오빠 집에 침입해서 의붓 오빠 계모의 옷을 화장실에 쌓아놓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주택 내 화장실을 태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4월 16일에는 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좀
이 폭력의 정도가 좀 많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기자 혹시 공범이 있었어요? 네, 지난해 4월 양어머니 집에 침입할 당시에 동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친오빠인데요. 친오빠에게 의붓오빠와 양어머니를 혼내주고 싶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고요. 이날은 오빠도 폭행에 가담했는데요. 청소용 롤을 들고 의붓오빠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다만 이날 외에는 친오빠가 함께한 적은 없었고 모두 40대 여성 혼자 일을 벌였습니다. 교수님 일단 40대 여성 그리고 자신의 친오빠한테 오빠 우리 옛날 그 계모 그리고 의붓오빠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자. 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뭔가 좀 사연이 있다라는 느낌은 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저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이제 뭐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맺힌 게 많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가지고 있던 이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그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컨대 아마 이 사람이 뭔가 이게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그 원인을 갖다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전에 우리 그 계모하고 어붓 오빠가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돼줬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고 난 이후에 그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갔다라고 손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어떻게 불까지 지르고 저것은 엄연한 어떤 그 범죄 행위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역시 우리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이분이 좀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보면 다른 피해자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남편도 피해자입니다. 남편하고 술 마시다가 뭔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로 발로 얼굴 부위를 폭행을 하는가 하면 그 위에 또 어느 식당 앞에서는 뭐 30대 남성이 자기 짐을 대신 안 들어준다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 식당에 있는 손님들한테도 시비를 걸다가 뭐 다른 손님들한테 다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의 또 폭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이게 좀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냥 뭐 그러네요 좀. 예. 일단 피해자가 2명뿐이 아니라 그냥 거의 불특정 다수 수준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고 그리고 아까 저 집에 가서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또 위험한 물건으로 계모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지금 이런 범죄에 딱 다 나열하면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8개 정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주건조물 방화죄인데 결국 이 와중에 뭔가 범행을 저질렀으면 내가 피해자한테 잘못했다, 사과한다, 합의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여성에게 남은 건 중한 처벌뿐이죠. 결국 이 여성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함께 범행을 벌였던 친오빠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안개 끼고 습했던 2012년 7월의 어느 아침, 통영의 작은 마을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10살 초등학생 한 양만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하얀 트럭 한 대가 한 양 앞에 멈췄고 한 남성이 더운데 태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걸어서 1시간이지만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한 양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한 양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엿새 후 경찰은 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인면소심 살인범 김점덕 사건을 분석해봅니다.
자, 경남 통영에서 10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이 실종됐던 사건입니다. 자,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이수진 기자가 사건 개요부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2012년 7월 16일에 10살 초등학생 아이가 등굣길에 실종된 사건입니다. 당시 한 양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시간 즈음에 휴대폰 신호도 끊어져서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고요. 사건 발생 사흘 뒤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도로변에서 휴대폰을 발견한 경찰이 이 사건을 공개 사건으로 전환을 합니다. 한 양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였는데요. 아빠는 이제 타지에서 일하느라 집을 많이 비웠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이웃들이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서 이 아이가 사라진 뒤에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목격자가 나왔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고 범인 검거도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네, 목격자가 김정덕이라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라고 하니까 이걸 또 방송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 경찰은 그 말을 믿고 CCTV를 다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CCTV에 버스를 탄 모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목격자의 얘기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 나왔는데 방송 인터뷰에 없어진 거예요. 결국 용의자로 보고 이 사람 주변을 수색을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김씨 소유 트럭에서 이 한양의 머리카락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아니라요. 사실은 자신이 범인이었던 겁니다. 예. 자, 교수님, 제가 김점덕이가 그 MBC 뉴스에 목격자로 인터뷰로 나왔던 그때 그 리포트를 전 봤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진범이 잡혔다는데, 저거 그때 인터뷰했던 놈,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 우리가 이제 통상 그 권투 같은 거 할 때 그 상대방의 그 팔 길이 안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는 걸 클린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목격자라고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를 찌른 것인데 실제로 이제 부산에서 발생됐던 사건 중에서도 유력한 용의자가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사 과정을 갖다가 수사본부에 앉아가지고 낱낱이 지켜보았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고물 수집상이었고 1톤 트럭에다가 아이를 갖다 불러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반항해서 자기는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수사에 혼선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범인이 아니다. 즉 범인의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도로서 이런 행동을 간간히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일단 그 뒤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이 한 양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통영시 인평동 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도로에서 한 6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고요.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이 됐는데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김점덕이 경찰 조사하고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한 양을 납치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여러 차례 성추행했는데 한 양이 발버둥을 쳐서 살해했다, 목 졸라 살해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초기 진술로는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건 한 적 없고 그냥 한 양이 반항해서 죽였다 여기까지만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저게 한여름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이다 보니까 아이 사체 부패가 빨리 진행이 돼서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이 김점덕이 그때 했던 얘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유족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요. 죽을 때 졌으면 더 하실 얘기는 없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다음 세상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참, 자, 교수님 저 얘기하는 거 보이죠? 다른 세상에서 뭐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그 다른 주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정말 안타깝다. 정말 다른 세상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저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완전히 타자화하는 거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세상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그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인면 수심의 범인이 아니고 지금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보는 또 저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저게 더 어떻게 보면 섬찟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뭐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 그냥 지금 뭐 알고 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때만 해도 저렇게 얼굴을 다 공개했었습니다. 저 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누굽니까? 강호순이 검거가 강호순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어떤 신상이 언론에 의해서 막 선도적으로 막 이렇게 공개가 되던 그 즈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저렇게 블러 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가 그때 공개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 기자 역시나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었어요. 네, 경찰이 집을 수색해 봤더니요.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무려 218편이었는데요. 야한 소설과 음란 동영상들이 발견이 됐고 그중에서는 아동 성착취물도 발견이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지금 역시나 이 아동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은 처음 저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김증덕 같은 경우는 성범죄 한 건을 비롯해서 12건의 이 범죄 전력이 있고요. 전과가 있고요. 사실 2005년 경우에는 역시 이웃이었던 또 60대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은 공개가 됐지만 그 전 시점들이 참 묘한 게요. 이게 2008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전자발찌가 과거의 범죄로는 도입이 안 된 상황에서 전자발찌도 착용을 안 하고 있었고 또 이 성범죄자 알림이 제도가 도입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상 정보도 동네에 공개가 안 됐던 겁니다. 지금하고 또 그런 부분이 달랐던 거예요. 세상에 교수님 어쩜 좋아요 그럼.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난 그 확정된 사건 956건 중에서 이 13.8%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웃 주민이라든가 이미 그 전에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우리 주위에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확률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시스템이 정비가 됐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간 초보 단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거는 이 숨진 아이의 가족들이었겠죠. 아버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검사님이 한번 연락이 많았더라고요. 그 사람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묻대요. 지금이라도 내가 죽일 수 있으면은 내 손으로 죽인다고. 저 사람은 무조건 삶을 대해야 된다 했어요. 양 변호사님 어떤 판결이 나왔죠?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생명을 박탈할 형벌을 내리기에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아버님이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랬습니다. 재판부에 이제 판결문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점덕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사형을 면한 이유라는데 내 딸은 그럼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었느냐? 우리 집도 이 아이도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면서 울부짖으셨어요. 20여일 전에 딸이 꿈에 나타났다. 꿈에서라도 오랜만에 본 얼굴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가버렸다. 재판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아이 얼굴이 너무 어두웠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아동 상대 성범죄 거기다가 아동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이런 게 이제 양형 조건들이 쭉 들어 있었겠죠. 판결문에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판부 법원의 판단은 이게 피해자가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범행 그 수법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한 명이면 사형 선고가 안 된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피해자가 한 명의 경우에 사형 선고된 적으로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영학이 한번 1심에 선고됐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무기징역으로 변경이 됐죠. 아동 상대로 이렇게 잔혹한,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오래오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아이의 목숨을 뺏는 그런 범죄를 그냥 단순히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당한 처벌인가에 대해서 또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 상대로 하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자, 일단 김점덕은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세금 열심히 납부해서 김점덕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꼬박 챙겨 먹을 수 있게끔 세금을 잘 내야겠죠? 예,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한 여성이 계산대 앞에 서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자, 여성 뒤에 한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에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있고요. 남성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포즈 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프로포즈 맞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프로포즈 영상은 여성이 울면서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잖아요. 왜 안 돌아보지? 이번엔 좀 다릅니다. 네, 여성이 고개를 저렇게 절레절레 흔들더니 남성에게 화를 내고요. 급기야 저렇게 가게를 뛰쳐나가버리기까지 합니다. 아, 이게 남성은 허망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망한 건 솔직히 저 같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쇼핑카트를 밀고 여성을 급히 따라 나섭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됐고요. 누리꾼들이 이제 남성의 프로포즈 장소 선택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저런 걸 하면 어떡해. 아, 여러분, 양앵커는 만약에 지하철 이런 데서 프로포즈 받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 여자가 저한테요? 네. 남보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디서? 아, 그런가요? 네. 자, 두 번째 픽 터키로 가보시죠. 아, 이건 뭘까요? 네, 어느 공터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을 들고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보니까 풍선 아래에 접시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접시 위에는 터키 전통 요리 케밥이 놓여 있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케밥도 함께 저렇게 날아갑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게? 네, 터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아이딘 씨가 기상 관측용 대형 헬륨 풍선을 이용해서 케밥을 날려보낸 건데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 61주년을 기념해서 케밥을 우주로 보내는 도전에 나선 거라고 합니다. 이 케밥의 맛을 우주로 전하려는 게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케밥을 하늘 높이 띄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되게 높이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도 35km 지점에서 풍선이 터졌고요. 케밥이 바닷속으로 저렇게 추락하면서 도전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또다시 도전을 할 거라고 합니다. 바다로 안 가고 저 하늘에서 좀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진짜. 걱정이네요. 그 생각도 못했네. 케밥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귀엽네요. 좀 새끼 좋아. 기린이에요. 네, 사육사와 함께 저렇게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기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죠. 다리에도 뭘 감아놓은 것 같고요. 저 새끼 기린 지난 2월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앞다리가 구부린 채 태어났습니다. 당시 동물원 직원들은 이 새끼 기린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를 했는데요. 그래서 동물원 측은 사람의 의족을 만드는 의료진에 의뢰를 해서 이 기린의 치료 방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자, 우리 의료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We came in here and I saw a giraffe. You know, we met her first, and then I saw her on the table when she was under anesthesia.
And it was just amazing seeing such a big, beautiful creature just laying there in front of me. So. 네, 교정 전문가는 먼저 맞춤형 보조기를 저렇게 기린의 다리에 채웠고요. 그래서 저렇게 붕대를 감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서 있는 건데요. 예. 사육사가 신호를 하자 새끼 기린이 그 신호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뒷다리 관절도 약해서요. 세상에. 특수 발굽 확장기로 교정을 하기로 했다는데 앞으로 치료 잘 받아서 동물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기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동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양이.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안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소파 위로 저렇게 펄짝 뛰어서 올라가더니 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예. 고양이가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얼굴 돌리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이고야, 얼굴이죠. 이거 뭐야? 아이고야, 네.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수라 백작? 그 팬텀. 팬텀 오브 더 오페라에서 오페라의 유령.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영어 저렴한 나와가지고, 생각하는 게. 저렴하세요. 예. 네, 에시퍼라는 저 고양이 진짜? 보시는 것처럼 얼굴 반쪽은 하얗고 나머지 반쪽은 까맣습니다. 흉측한 외모 때문에 가면 뒤에 숨어 지내는 뮤지컬 오페라 유령 속 팬텀을 닮았는데요. 집사가 오페라 유령 가면을 쓴 것 같은 고양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쟤는 태어날 때부터 저랬나요? 집사의 말에 따르면요. 에시퍼의 어미가 출산 전 열병에 걸리는 바람에 에시퍼가 털 색깔이 변하는 증상을 보인 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랬나 봐요. 또 온몸이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렇게 백반증이 발현됐고 그때부터 얼굴 반쪽이 하얀색 털로 바뀐 겁니다. 자,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됐다는 에시퍼. 앞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카자흐스탄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건물 창문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바로 위층 창문에 아이도 매달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남성이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손을 쭉 뻗어서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린 아이의 다리를 붙잡는 순간 네, 저렇게 아이가 창문 틀에서 손을 놓치더니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좀 위험하다. 근데 정말, 네. 아이는 곧바로 남성의 팔 위로 떨어졌지만 남성이 아이를 가까스롭게 이제 붙잡았고요. 이제 아이를 안전하게 되돌려 보내는 일만 남았는데 이 남성은 열린 창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밀어 넣었고요. 친구가 아이를 받아들면서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야, 진짜 큰일 날 뻔. 근데 어쩌다가 아이가 저기 매달린 거예요? 네, 이게 8층 집에 홀로 남겨져 있던 아이가 창문 난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근 중이던 사비 씨가 우연히 창문 틀에 매달린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사비 씨는 그저 아이를 돕고 싶었다면서 즉시 7층 창문을 통해서 위로 기어 올라갔고 별다른 장비도 없이 한 손으로 아이를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 픽.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화면 왼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저렇게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승용차가 건물 유리문과 충돌하면서 파편과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는데요. 화분도 함께 쓰러지는 바람에 건물 입구에 흙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4일 콜럼버스 지역 컨벤션 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통제력을 잃은 2020년형 테슬라 한 대가 시속 112km의 속도로 돌진을 한 겁니다. 다친 사람 없을까요? 운전자만 다친 걸로 알려졌고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뒤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은 좀 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운전자가 속도를 높인 것 같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 한 걸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금요일 날 그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 되죠.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자, 사반 가족 김선아님 가족입니다. 사건 반장 애정하는 부산 사는 아빠, 엄마, 오빠, 언니, 아기 가족이에요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녀 셋이라뇨. 애국자십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2번째. 자, 사반 가족 김혜련님. 미용실에서의 사건 반장. 뭐니 해도 사반은 미용실에서 봐야 제맛이죠. 저 때려 죽일놈, 쳐 죽일놈 하면서 막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막 한마디씩 하면서 보셔야 아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패널 분들이 다들
호응을 안 해주시네. 네. 아무튼 머리 꼬들꼬들 잘 마셨길 바라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